안녕하세요. 건강 스페셜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석곤입니다. 네, 그동안 금요일 밤마다 치아 건강을 책임져왔던 스마일의 방송을 뒤를 이어서 보다 폭넓은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강력해진 건강 스페셜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내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최적의 치료법과 예방법, 그리고 잘 알지 못하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까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건강 스페셜은 24시간 1:1 전화 상담이 활짝 열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과 관련한 어떤 상담이라도 괜찮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 스페셜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만약 우리 자녀의 치아가 부정교합이라면 어떤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보통 6, 7세가 되면 치아 교정 치료의 첫 검진을 권장하는데요. 방치할 경우 외모의 변형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저마다 안고 있는 구강 문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아이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부정교합 예방 치료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혹시 치아가 부실하거나 빠졌다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죠.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잇몸병이나 충치, 사고 등으로 치아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3차원 스캔과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 나눠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법입니다. 네. 최근에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준희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준희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와 같이 정교한 작업에 있어서 어떤 오차라든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 작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가요? 특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치과 임플란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기존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이준희 원장님, 혹시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를 정의를 해보면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부위에 생체 친화력이 높은 티타늄 재질로 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 치과 술식입니다. 예. 네. 기존의 임플란트 술식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진단 과정을 걷게 됩니다. 네.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에 임플란트가 뼈 붙은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수술이 진행되고요. 네. 2차 수술 과정은 잇몸 밖으로 임플란트를 노출하는 시술입니다. 예. 네. 그 후에 인상을 떠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 이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네.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단축을 하여 술식을 간단화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도 간단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2차 수술 없이 또 바로 이렇게 보철물을 하게 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술식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술식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적당히 그리고 식립 깊이나 폭,
그리고 깊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확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수술할 때 이용을 하게 되고요. 네. 수술할 때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 그런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잇몸의 절개를 적게 하게 되고 통증도 적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진단 과정이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서 네. 임플란트의 위치를 측정하는 걸 단순히 이제 자로 측정을 했고요. 네. 수술 과정 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T가 나와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저희 치료 계획대로 되진 않았죠.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디지털 가이드 네. 임플란트에 의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대로 바로 반영을 해서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의 활용이 치과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실제 맞아요. 시술 사례를 한번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아가 3개 미싱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인트라오랄 스캐너, 그러니까 구강내 스캐너를 통해서 3D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3D 이미지와 기존에 촬영했던 3D CT 자료를 중첩을 해서 보정을 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치료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뼈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당한 임플란트의 크기를 정하게 되고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임시치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과 동시에 임시치아를 세팅하게 돼서 바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을 보면서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모델을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보면은 이제 네. 스캐너가 보이는데요. 네. 사진상의 스캐너가 상당히 부피가 크죠. 네, 최근에는 이런 부피감이 있는 스캐너가 많이 작아져서 편하게 스캐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분 넘게 걸리던 스캐닝 작업이 지금은 5분 내에서 완료가 되고요. 이런 스캐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치아 그리고 주변 조직을 스캐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규합 과정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CT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중첩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정확히 예측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어디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지 어느 정도 식립할지 정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 계획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가이드를 만드는 게 아주 간편해져서요. 인터넷상에서 보통 치료 계획을 세우면은 바로 30분 이내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드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드릴이 통과하는 부분은 이제 금속으로 처리해서 좀 더 섬세한 수술을 하는 걸 도와줍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진짜 이게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임플란트 신식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어떤 게 일반 시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고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치료 계획을 한 대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차가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에 이미 임시치아를 만들게 되고 간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잇몸의 절개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일어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통증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출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전신질환자 또는 바로 임플란트 후에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사실은 금기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에 저희들이 디지털 가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감이 있어서 입을 많이 벌리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입을 잘 못 벌리시는 분들 외에는 보니까 전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구강외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텐데 이 임플란트 가이드 실식이 어떤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한 건지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도 평소에
많이 받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맞아요. 질문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앞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디지털 가이드의 임플란트의 정확성이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디지털 임플란트는 보다 정확하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는 진단만 했지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술자가 수술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디지털 가이드가 나와서 저희가 수술 계획대로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술을 통해서 굳이 절개를 할 필요가 없이 작은 구멍을 내서 그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도 불편감이 적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시술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는가요?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고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 과정이 짧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들이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치아에 접착을 하고 그에 맞게 드릴링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교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과 다르게 드릴링의 순서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의 드릴링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드릴링 과정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는 드릴링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과정,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는 과정이 있는데 가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주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드릴링 사이사이에 주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런 주수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소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수 과정의 작용은 첫 번째 드릴링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바깥으로 빼서 깨끗하게 안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드릴이 만드는 여러 가지 히팅 작용, 그러니까 열에 의한 손상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더 정밀한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좀 붓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시술을 통해서 그렇죠. 보다 정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사실 저도 많이 맞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하면 또 통증이 적나요? 맞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긴 한데 어떤가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통증이 더 적다. 예, 임플란트 수술할 때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잇몸을 절개를 하고 수술 과정 후에 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꼬매기 때문에 봉합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질 수가 있고 제 위치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경우는 저희가 절개가 필요 없이 단순한 펑처를 통해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모든 수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잇몸을 절개할 필요가 없고 다시 재위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증은 잇몸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질문을 네.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맞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오늘 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도 왠지 맞춘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느낌도 있기도 하네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실제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OX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혹시라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준희 원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공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식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치료 계획대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간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건축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건물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물이 네. 기초 공사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멋진 건물을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수술에서는 주변의 잇몸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르는 처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건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냐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 임플란트를 지지할 수 있는 잇몸뼈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잇몸뼈 수술이 좀 더 많은 기간이 걸리지만 또 귀찮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 철저히 한다면은 오히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봅니다. 예, 뭐든지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시 술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 혹시 임플란트를 한 개만 심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을 때 오히려 큰 도움을 받고요. 일반적으로 적은 양, 하나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주변 치아를 참고하기 때문에 위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쉽게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가이드의 임플란트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에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치아가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한 가이드를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좀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를 갖다가 잇몸에 고정할 수 있는 앵커 임플란트를 고정을 하고요. 네. 그런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위치에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이 돼서 향후에 보철물을 할 때 아주 간편하고 모양이 예쁜 보철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좋네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또 여러 개를 심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도 정확하게 심을 수 있고 사실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를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을 없어 것 같긴 보입니다.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원장님, 혹시 디지털 임플란트로 했을 때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수명은 일반 임플란트의 수명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뼈 상태에서 식립이 된 임플란트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은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본체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이지만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 그러니까 보철물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습니다.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쓰게 되면은 임플란트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류가 루즈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통 10년 정도의 수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10년 이상을 잘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없다면 꼭 교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가 아무래도 뭔가가 또 추가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비용이 혹시라도 더 고가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세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임플란트도 혹시라도 이게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건지 최근에는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보험이 혹시라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임플란트 수술 전에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이 저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보험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거는 디지털 임플란트나 일반 임플란트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두 개의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지금 또 좋은 장점들이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술식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일반 임플란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관리도 자기 치아를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체크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원하신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 치아랑 같이 일반 치아도 치주염이 있듯이 임플란트도 비슷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체크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관리가 중요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임플란트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상담 전화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한 분과 지금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먼저 만나보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그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후에 네. 네. 바로 식사가 가능한가요? 예, 어머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준희 원장님과 상담을 하긴 할 건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70세거든요. 그럼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가 상담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희 네네.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요. 자세한 상담 네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바로 임시치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사가 가능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앞니 그리고 어금니 모두 임시치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장력의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성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전치부에서는 저희가 임시치아를 올려드리지만 어금니 쪽에서는 아무래도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보다는 임시 틀니를 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님께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임시치아를 해서 바로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혹시 오늘 질문 답변 잘 받으셨나요? 네, 네. 예, 많은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네. 계속 다른 이야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라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건강 관련 질문은 언제든지 02-2000-4907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후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도움 말씀 주신 이준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건강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정해주시는 치아 주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주치 김현종입니다. 입냄새 걱정에 습관처럼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쯤 사용하는지 여쭤봤더니 혼자 있을 때도 시원한 느낌 때문에 하루 10번 이상 사용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느낌은 좋지만 정작 본인의 구취 정도나 스프레이의 성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구강 스프레이는 알코올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타액선을 위축시켜 오히려 침 분비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입속이 건조해지면 진균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자신의 구취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구취 측정기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안에 머금은 공기 중 좋지 않은 향을 가지는 황화합물이나 암모니아 성분들을 측정하여 실제 입안에서 풍기는 냄새를 수치로 표시해 주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본인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입냄새인 자취증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벼운 입냄새라도 그 원인은 정상 혹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치료를 원한다면 구강 내의 원인인지 구강 외의 원인인지 파악한 후에 치료해야 합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정상적인 원인으로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다음에 아침에 기상 후에, 공복 시, 그리고 피로 시에 또는 임신 중이나 월경 시에 입냄새를 느낄 수 있고요. 이는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이지만 일시적인 원인과 컨디션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입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원인도 살펴보겠는데요. 구강 내 원인으로는 입안에 잇몸염증이나 충치, 보철물이 있는 경우, 잇몸 점막이나 혀에 백태가 끼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치매 분비가 적거나 입을 벌리고자 하는 구호흡의 경우에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코나 목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에 개실이라는 작은 주머니가 생겼거나
또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경우, 또한 마지막으로 전신적인 원인으로 당뇨병이나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과 검진 후에 전신적인 검진을 추가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물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입냄새 때문에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구강 검진을 통해 요인들을 조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하주치 시간에서는 또 입냄새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대한보건협회에서 얘기한 정보에 따르면 90% 입냄새의 원인이 바로 치과와 관련된 그렇죠.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꿀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일단 두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교정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교정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석곤 원장님,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네. 또 하는 잔소리가 매일매일 하는 잔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뭐 환자와 맨날 잔소리하는 사이죠. 그렇죠. 가장 많은 잔소리는 사실 네. 양치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매일매일 양치질. 밥 먹고 양치질 잘해라.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제발 정기 검진 와서 네, 맞아요. 스케일링 등 네. 치주 치료를 잘 받으라는 그런 잔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간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안타까움해하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것도 성인이선 좀 괜찮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어린 시기에 아, 네.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하면 성인기가 돼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거나 아니면 맞아요. 상담을 받아보셨을 소아 부정교합에 대해서 오늘 네. 자세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황동현 원장님, 이런 부정교합을 보이는 아이들이 요즘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는 부정교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충치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교합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부정교합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오히려 부정교합은 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교정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실제로 아이들이 또 치아 교정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는 이유도 제각각이긴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장기에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일까요?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성장기 교정과 치아 교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보통 성장기 교정을 1차 교정 치료라고 하고 치아 교정을 2차 교정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얼굴 골격, 호흡, 영구치 맹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아 예상되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네. 성장기 네. 교정 치료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치아 교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축으로 비유를 하면 성장기 교정 치료는 건축물의 구조물을 만드는 단계이고 치아 교정 치료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건축물의 구조물이 바르게 나와야 인테리어가 예쁘게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치아 교정은 일반적으로 영구치가 다 맹출한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칫 치아 교정을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교정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거나 얼굴뼈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 치아 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기 교정 치료의 목표는 수술의 가능성을 낮추고 발치의 교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절대 치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성장기 교정 치료의 목표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구조공사와 인테리어의 비유는 너무 머리에 잘 박히고 그러니까요. 네, 적절한 저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설명할 때 이런 좀 비유를 써야겠는데요. 원장님 제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원장님 근데 하지만 이런 성장기 시기를 놓친 경우에 네. 뭐 바로 2차 교정을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수술로만 가능했던 치료들이 교정 치료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치료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부가적인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고 발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최대한 빨리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렇죠. 보통 또 치아 교정을 받으러 와서 언제 교정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지만 언제 어떻게 교정 시기를 결정하고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한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6세가 되면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고 7세가 되면 위아래 치아가 어느 정도 물리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6세에서 7세 사이에 첫 교정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 후 꾸준한 관찰과 관리를 받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교정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얼굴뼈의 성장을 유도하여 발치나 수술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나쁜 습관으로 야기되는 부종교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외모의 개선이 되어 아이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영구치가 바른 위치로 맹출하여 바른 위치로 맹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1, 2학년 전도에는 반드시 교정 검진을 한번 받아보면 되겠네요. 네. 네, 원장님. 근데 교정 치료라는 게 부종교합을 예방하거나 뭐 치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늦추거나 또는 방치해두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까요? 네, 성장기에 부종교합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앞니가 돌출된 경우에는 앞니가 외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아, 어금니의 교합 이상, 조기 접촉, 이갈이 등의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구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얼굴이 길어질 수가 있고 신체 성장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네. 교합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관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네. 기도가 좁고 하악이 후퇴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종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성장기 교정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긴 그렇죠. 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 중에 또 습관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빠는 습관 때문에 얼굴 모양까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뭐 교정 치료를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습관들이 치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아기 이후에도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남아 있으면 혀가 아랫니 쪽으로 처지게 돼서 입천장은 좁아지고 얼굴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위아래 앞니가 맞물리지 않는 개방교합이라는 부정교합이 생기고 앞니는 앞으로 뻗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실패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하는 턴크립이라는 장치로 악습관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엄마들이 또 이런 또 장치를 낀다라고 하면 또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죠. 좀 안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어린 시기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는 게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또 좋은 그런 치료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쨌든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교정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성장기 교정 치료에 들어가서 치아 형태나 부종교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시기가 미뤄도 되는 네. 경우, 뭔가 빨리 해야 되는 빨리 경우, 네, 이것도 네. 저도 해야 되게 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성장기 교정 치료는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치료가 있고 치료 시기를 미뤄도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미뤄도 되는 치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벌어진 치아부터 설명을 드리면 8세가 되면 위 앞니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교정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앞니가 벌어진 시기를 동화 속에 미운 오리 새끼를 연상시킨다고 네. 해서 미운 오리 새끼. 어글리 더클링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잠시 앞니가 벌어져 있긴 하지만 후속에 뒤에 나오는 연구치들이 가운데 앞니를 밀어내기 때문에 치아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아, 자동으로. 네.
또 영구치가 모두 맹출했는데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영구치가 다 맹출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해도 그 시기가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앞니 사이에 과잉치가 있거나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잉치 때문에 그 앞니의 뼈가 상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야지 치아를 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앞니가 벌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그렇죠.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불규칙한 치열 역시 성장을 지켜보면서 교정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 건가요? 네. 치아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규칙한 치알이 얼굴의 뼈 성장과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빨리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구치가 다 맹출하기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교정 치료를 하면 교정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되고 치료 시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치아가 너무 불규칙한 경우에는 어차피 발치 교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미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 예. 그럼 마찬가지로 발치를 예상하는 경우에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성장기 교정 치료를 미뤄도 되는 경우에 돌출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해 보면 심하죠. 입이 나왔으면 반드시 교정을 빨리 빨리 해주는 하고 게 좋지 싶은 않나? 마음이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당장 성장기 교정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돌출입이 있는 경우에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면 후에 발치의 가능성이나 수술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래 앞니가 앞으로 많이 뻗어진 경우에는 성장기 교정 치료가 돌출입 교정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영구치 맹출이 다 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성장기 교정 치료를 통해 발치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다면 최대 성장기인 4학년에서 5학년 네. 때쯤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위턱이나 위의 치아들을 뒤로 밀어주는 헤드기어란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 네. 네. 돌출입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만요. 사실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옆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턱인 분들이 또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네. 이런 무턱인 경우도 그러면 시기를 무조건 빨리 치료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무턱의 경우도 성장기 교정 치료를 너무 일찍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간혹 수술이나 발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무턱의 경우도 최대 성장기 즈음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은 아래턱이 작아서 발생하는 골격 문제인데요.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여 얼굴뼈의 성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래턱의 경우 키 성장이 활발한 최대 성장기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촉진을 해주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 아, 무조건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네. 거는 아니군요. 네, 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긴 한데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과에 들러서 좀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그렇죠. 보통은 저는 권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또 반드시 성장기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조기 네.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기 교정을 즉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또 이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또 앞니가 깊게 물리는 경우, 영구치 맹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이는 즉시 치료를 해야 예상되는 부정교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는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구호흡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면 그냥 뭐 코가 막혀서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에 네. 방치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얼굴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치아 발육과 악볼 성장을 위해서는 입술, 볼, 혀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은 항상 벌어져 있고 혀는 밑으로 처지게 돼서 입천장이 좁아지고 앞니는 앞으로 뻗어지게 됩니다. 또 더불어 어금니가 지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얼굴 하관이
후하방으로 자라게 돼서 아. 얼굴이 길어지게 됩니다. 보기가 네. 안 좋겠네요. 네, 이런 얼굴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호흡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또 치아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또 특징적으로 어떠한 이제 특징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일 때 구호흡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구호흡으로 인한 부종기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앞니 주위 잇몸이 말라 있고 항상 부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나고요. 앞니가 앞으로 뻗어져 있고 위 입천장이 좁아져 있습니다. 또한 위아래 앞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개방기압이라는 부정기압을 보이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주변에서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 구호흡이 얼굴뼈 성장뿐만 아니라 네. 전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전신 발육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호흡이 지속되는 경우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게 되면 폐에서 뇌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돼서 줄어들게 돼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 발달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6세에서 12세 사이에는 최대 성장기가 있어서 신체 성장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구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폐와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성장 자체도 조금 불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대교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대교합은 보통 얘기할 때 정상교합인 경우에는 위가 아랫니 이렇게 네. 물리는 경우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반대교합은 이제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경우를 보통 그렇죠. 반대교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뭐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을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윗턱은 후퇴돼 있고 아래턱은 과도하게 성장한 골격 원인이 있고 치아 자체가 거꾸로 물리는 치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반대교합은 보이는 즉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자체가 윗턱 성장은 억제하고 아래턱 성장은 과도하게 해서 방치하는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교합의 경우 과거에는 8세에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유치원기에라도 반대교합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그러면 거꾸로 물리면 무조건 검진을 받고 바로 네. 치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러면 근데 어금니 반대교합도 있잖아요. 네, 앞니 반대교합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금니 반대교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금니가 한쪽만 반대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턱이 입을 벌리고 닫을 때마다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틀어지게 되면 성장기에 안면 비대칭을 야기하게 됩니다. 비대칭까지. 네. 네. 이런 부종교합을 기능성 비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종교합을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대칭 때문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니가 또 깊게 물리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기 치료해 주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앞니가 깊게 물리는 부종교합을 과계교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위 앞니, 아래 앞니가 깊게 물리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아래 앞니가 위 앞니 뒤에 깊게 물리게 돼서 아래 앞니가 마모가 되고 네. 위 앞니가 앞으로 뻗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아래 앞니가 위 앞니 뒤에 막히게 돼서 아래 턱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치아의 마모를 막기 위해 그리고 아래 턱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계교합도 발견되는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즉시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영구치 맹출 장애가 있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영구치 맹출 장애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치가 조기 상실되면 영구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영구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명칠 경로를 잘못 잡아 맹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흔하지 않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뒤에서 나오는 영구치가 앞에 나온 영구치에 뿌리를 녹이게 되어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영구치의 맹출 양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맹출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는 어린이 성장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는 황동희 원장님 치아 교정 전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2-2000-40 죄송합니다.
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저희가 성장 교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전에 건강 스페셜 시즌 1에서도 성장 교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 마침 또 성장 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했다고 하니까요. 먼저 네. 만나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네.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또래보다 좀 작은데 네. 교정 치료를 하면 불편해서 이제 밥을 잘 안 먹을까 걱정이거든요. 걱정이 되시겠네요. 아이가 지금 그러면 한 몇 살 정도 됐나요? 6살이요. 6살이요. 6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황동현 원장님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교정치료가 하나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종기압은 얼굴뼈 성장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체 성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종기압이 발견이 되면 부종기압을 빨리 치료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질문에 대해서 상담 잘 받으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아니 없어요. 네.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기 성장 교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위해서 치아 교정 전문의 찾아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화 상담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또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의견 나눠볼 게 있잖아요. 김석권 원장님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교정 전문의로서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한번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내원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아 교정 치료를 하고 와서 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정상적인 얼굴뼈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6, 7세 사이에 영구치가 명출하게 되면 정기적인 검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교정 치료를 꼭 해야 하나 이런 것들 또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 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교정 치료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정 치료는 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종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하는 것이 아이의 삶을 위해서는 많이 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그렇죠. 나눴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한동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